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6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62강의 주제는요, 제7편의 제2장 전자정보론입니다. 정보화와 정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죠. 네, 정보화의 개념에 대한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지금 정보화 사회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정부 스스로 발표하듯이 세계 5대 정보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정보화의 강국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 면에서는 거의 세계 제2 1, 2위를 다툴 정도로 빠른 속도고요. 인프라도 굉장히 하드웨어 면에서 상당히 어느 국가보다도 또 우월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 사용 인구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모바일 기기들의 사용 빈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세계에서 1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구글이라든가 또 ANB라든가 이런 미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정보 기업들을 보면요, 단순히 정보 인터넷상에서 어떤 정보를 가공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전통 산업들의 어떤 제조업 산업들 또는 유통 산업들 이런 것들을 인터넷망과 연결해 가지고 어떤 굴뚝 산업, 전통 산업들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인터넷과 정통 산업을 접목시키는 이런 새로운 정보화, 포스트 정보화로 이렇게 전환해 나가고 있으면서 정보 사회를 리드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의 정보화는 하드웨어 중심이고요, 굉장히 뒤늦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그런 아이디어들은 창의성에 기반을 하고 있죠. 이 정보화 사회의 핵심은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 없는 정보화는 사실상 인터넷상에서 뭐가 돌아다니겠습니까? 기껏해야 오락용 게임이라든가 포르노물 같은 그런 것들만 돌아다닐 뿐이고, 사실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정보화는 그냥 엔터테인먼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의 그런 정보화를 빨리 소프트웨어 중심, 그 다음에 전통산업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런 통합형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모델 개발 이런 쪽으로 진전을 하지 않으면은 이 정보화에서 이제 낙오될 것이다, 후발국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정부 당국자는 명확히 알고 이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보화와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요, 린 프로덕션이에요. 기존에 이 피라미드 계층 구조 속에서 포디즘적 관리 체제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건 대량 생산 체제거든요. 표준화를 기반으로 했죠. 와 전문화, 그러니까 엄격한 명령 통일, 이런 를 기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기존의 산업사회의 생산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관료제 구조도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왔죠. 그러나 이제 정부화에 있어서의 정부의 패러다임은 이것이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입니다.
이제 획일적으로 명령 지시하고 표준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그런 구조로서는 이 창의성과 유연성을 통해서 학습 조직, 네트워크 조직으로서의 이런 특성을 살려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린 프로덕션은 한마디로 말해서 각 생산 현장들이요, 작업반의 형식을 가집니다. 작업반이면서 워크 유닛이죠. 워킹 유닛이면서 이것이 연구소예요. 미국의 다양한 벤처 기업이라든가 정보통신기업, 뭐 구글도 그렇고요. 이런 그 정보산업 대기업들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정부 시스템도요, 이런 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게 일단 권한의 분산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화를 통해서 조직 구조는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은, 상층부는요 굉장히 의사결정에 대해서 직권화가 이루어집니다. 상층부는요. 왜냐하면 엑스퍼트 지원 시스템에서 ESS예요. 엑스퍼트 지원 시스템에서요, 전문가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정보들이 지원되는 이런 그 행정정보 체제 하에서 일상적인 업무들은 다 그 하부에다 이양해주고, 핵심적인 전문적인 정보를 직권적으로 처리하는 이 브레인의 직권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중간관리층은 상당히 역할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부관리층에서는 그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대부분 그 자동화된 그 컴퓨터 시스템으로 처리하면서 여기서 하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분권화된 구조로 전환돼 간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직에서 보면은 상층부에서는 직권화, 하층부에서는 분권화, 그다음에 중간 부분의 슬림화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 정부에서의 조직 구조의 전환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킹하고 그다음에 핵심 업무가 아닌 것들은 외부로 아웃소싱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 각 작업반이 그 브레인으로서의 연구소로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정보를 생산하고 거기서 학습하고, 그래서 어떤 그 창의성을 개발해 나가는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이것을 우리가 린 프로덕션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정 조직도 이런 그 린 프로덕션 체제로 전환을 해야지 이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이런 행정 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이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자원 관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RM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용어만 알아두면요, 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고객 관리 체제죠. 이제 그 고객에 대한 어떤 그 일방적인 그런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정리 분석해 가지고 하나의 그 마케팅 정보로 전환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CR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그 실행 가능한 정보들을 추출해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사실상 그
우리는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뭐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쇼핑할 때 개인 정보들을 다 노출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뭐 단순한 전화번호라든가 뭐 주소,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나이, 학력 뭐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요. 그 정보를 취합한 기관은 엄청나게 만든 다양한 분석 정보들로 재생산해내요. 그런 재생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요일에는 어떤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더 잘 팔린다. 어떤 기후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어떤 제품을 더 선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수들과 성별, 나이, 소득 수준, 학력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어떤 그 소비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여가의 행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그런 특징점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백화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화사 등등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쪽에서 마케팅의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네가 필요한데 계층만 딱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광고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이런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예. 이 정도로 이래서 우리는 그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를요 단순히 일렬식으로 그냥 장부 형식으로 늘어놓는 이런 방식에서 떠나서 고객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서 어떤 그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의 그 또 다른 한차의 부가가치화된 그 정보로 전환해서 사용함으로써 어떤 그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결국은 우리가 PMIS죠. PMIS는 대외적으로 이제 고객과의 관계고요. 조직 내부적으로는 그런 그 학습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이렇게 활발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우리가 CIO라 그러죠. 요즘은 이제 CKO라 그래요. Chief Knowledge Officer라고 이제 지식관리자, 최고 지식관리자. 그다음에 또는 최고 정보관리자 이런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조직은 민간 기업과 달리 이게 이제 무지물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의 대기 비용 이죠. 어떤 그 고객들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요. 조금 더 비용이 그러니까 검색하는데 아니면 찾는데 탐색하는데 비용이 시간과 이런 그 비용이 더 노력이 더 들면요 바로 회피해 버리거든요. 그런 그 대기 비용을 최소화시키려는 게 기업 조직이거든요. 그 기업의 그런 노력은 그런 것을 우리가 대기 비용의 내면화라고 합니다. 내면화 내지는 내부화라 그래요. 과연 행정기관에 이런 대기 비용의 내부화의 동기가 있냐라는 거죠. 예, 뭐 민원이냐 하루 종일 기다리든 뭐 몇 시간을 기다리든 상관합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요. 퇴근 시간 되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에 관한 정보, 시민에 관한 정보를 이런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CRM의 관점에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의사도 그런 기법도 없죠. 사실 우리가 전자정부라고 주창을 하는데 전자정부의 기본 개념은 이런 그 고객과의 관계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고객의 불편함, 비용 이런 것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라는 것이 일단 고객과의 관계에서의 정보화입니다. 그것이 전자정부죠. 그냥 뭐 컴퓨터 갖다 놓고서 공무원들끼리 그 뭐 서류 문서라든가 뭐 이런 거 좀 공유하고 전자결제 좀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요, 전자정부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은 2001년도에 전자정부법이 처음 제정이 됐고 그 이후 2003년과 2007년에 그 부분 개정이 되었다가 2010년에 전자정부법을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유비쿼터스 정부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자정부법을 전면 개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전자정보법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그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기출 문제로 전자정부의 원칙과 관련한 부분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원칙은 전자정부법의 제4조의 그 6개의 원칙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요.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나머지 그 다른 관련 조항들도 중요 사항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교재에서도 전자정보법 관련 주요 조항을 수록을 해 놓았으니까요. 상세히 읽어 보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정보와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는 그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통적인 PR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이 Public Relation이라는 거, 공공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공공관계는 이제 정부가 시민에게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그런 그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리한 내용들을 다 알리는 것인데, 정보공개 제도는 이거는 그 청구를 받아서요. 시민이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게만 공개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이 정보 공개 제도를 1998년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정보공개 제도는요, 그 안전행정부 장관이 관장을 하고요. 그 정보공개의 유형으로 는 이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또 예외를 쭉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공개 청구권은요,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도 좀 알아두세요. 외국인 및 그 외국법인 단체도 이 국내에 주소가 돼 있으면요, 이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구권자를 대폭 확대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해서 이 최근에는 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정부가 그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등은 이 공개 청구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이 국회라든가 지방의회의 그 어떤 그 회의록이라든가 중요 정책의 어떤 제도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표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정보 정책 의무, 정보 공표 의무 제도라 그래요.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이제 프라이버시권이죠. 프라이버시권. 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보호권인데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죠. 자유권의 일종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거든요. 그런데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는 지금 그것을 시행하는 특별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손해를 받았을 때는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서 상인은 뭐 예를 들어서 기관이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그것을 피해를 줬을 때는 상인으로서 피해를 준 거니까 상법상 근거해가지고 그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의성이 있으면은 뭐 형사범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이 그 금융권에서요,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고객 정보가 뭐 1억 개가 넘는 고객 정보가 이 특정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사용된 사례가 이게 적발이 돼서 한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개인 정보를 그 고객 정보죠.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들, 은행 이런 데서는 책임이 없고 그 정보를 빼간 사람만 형사상의 범죄자로서 처벌을 받는 이런 구조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기껏해야 뭐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이 과징금이라는 것이 이 형사범위 아니고 그리고 뭐 향후에 정부의 대책으로서 뭐 과징금을 최대한 50억 원으로 늘리겠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카드 회사들이 그 금융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금이 몇 조 원대거든요. 조 단위의 수익금을 벌리는데 이거 뭐 고객 정보 뭐 1억 개, 뭐 2억 개 이렇게 유출했다 그래서 50억 원 정도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러면은 그거 금융기관들이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사실상 참 이런 면에 있어도 개인정보에 대한 그 보호제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이제는 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이것이 사실상 정보화 사회의 정부의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정보화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